대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노랑. 축하, 아임입니다. 그럼 먼저 늘 그렇듯이 우리를 최근에 즐겁게 한 것들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일주일 내내 계속 들은 노래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어머 세상에. 꽂혀가지고 이 노래에 더 스트록스의 엔젤스라는 앨범에 실린 두 번째 노래인데 언더커버 오브 다크네스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너무 리듬도 좋고 노래도 좋아가지고 계속 꽂혔는데 가사가 더 스트록스라는 밴드가 2000년대 초반 막 이때 활동해서 인기를 얻던 밴드가 오랫동안 컴백 안 하고 쉬었다가 거의 10년 만에 낸 앨범에 실려있던 노래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랑 또 가사 내용이랑 또 겹쳐가지고 너무 좋아서 계속 한번 일주일째 듣고 틀어주세요. 있으니까 오케이. 틀어도 될까요? 음, 소리가 너무 또 깨지면서 들어갈까봐. 들리세요? 네. 계속 이런 기타 리프예요. 뭔가 약간 여기까지. 배를 튕기면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리듬이다. 맞아. 그래서 뭔가 신나는데 가사는 또 막 마냥 신나진 않고 이런 노래들 좋은 것 같아. 좋아요. 저도 스트록스 좀 좋아하는데 그 앨범은 제가 아직 안 들어본 것 같아서 들어봐야겠어요. 맞아요. 그 데뷔 앨범이 제일 유명해서. Is This It? 이거랑 맞아. 그리고 최근에 또 New Abnormal 맞아요. 이것도 나왔는데 이거 맞아요. 엄청 좋아서 작년에 많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저도 작년에 나왔을 때 좋아서 많이 들었어. 저의 근황은 저는 지금 잠시 부모님 집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부모님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기어 들어오는 그런 약간 다 큰 캥거루 같은 인간이라서 뭔가 되게 괴로워하거든요, 제가. 부모님 집에 사는 거를. 좀 성격을 못 견뎌가지고. 근데 이번엔 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되게 매일매일 즐겁고, 세상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힘들다고 막 징징댈 수도 있지만, 뭔가 28년 만에, 제가 이제 28살인데,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약간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도 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만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서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노랑이 28살이라는 것도 새삼스럽네. 새삼스럽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제가 벌써 왜냐면 이번에 최근에 제가 DJ씨랑 다른 얘기를 하다가 노랑이 화양연화에 대해서 썼던 글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에서 그 글을 찾으려고 막 내리다가 거기에 우리 연씨의 옛날 사진들 어떡해. 옛날 사진들을 막 발견을 하고 근데 그게 벌써 막 6년 전, 막 5년 전 이런 거예요. 제가 21살 때 라임을 처음 만났으니까. 세상에. 7년 됐네. 세상에. 이럴 수가. 먼 훗날 우리? 그러네요. 아직까지 먼 훗날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앞으로 또 먼 훗날을 또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먼 훗날도 거의 2007년에서 2017년? 그러면은 10년이니까 10년이면은 거의 10년이잖아? 7년이면? 그치. 그러니까 먼 훗날 맞네. 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오늘도 올라브 하울의 시인의 시를 읽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하기 직전에 페이지를 펼쳐봐요. 근데 신기하게 그 페이지가 뭔가 그날의 영화와 뭔가 다 있어. 오늘도 읽겠어요. 야생장미라는 시입니다. 꽃노래는 많으니 나는 가시를 노래합니다. 뿌리도 노래합니다. 뿌리가 여윈 소녀의 손처럼 얼마나 바위를 열심히 붙잡고 있는지요. 이런 시예요. 그러면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홍보해야죠. 아, 홍보 나구나. 헤헤. 저희 뒷방상영관에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뒷방상영관에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 결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상영관 또는 BACK_TO_THE_CINEMA 읽으면 백투더 시네마죠. 시네마로 돌아오시라. 돌아가자. 찾으시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사연이나 질문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익명으로 보내주고 싶으시면 에스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팟캐스트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asked.kr/guitbang입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댓글이나 인스타 DM이나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라디오처럼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니면 오늘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전자우편으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back_the_TO_CINEMA@naver.com입니다. 네. 홍보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 영화는 뒷방상영관의 122번째 영화이고요. 유약경, 류러잉 감독의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영화 라임이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부터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좋아해요. 그냥 우리가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영화들도 있지만 좋아하는데 아픈 영화들도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고 좋아하는데 아프고 근데 어쩌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데 이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근데 그게 너무 깊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Call Me By Your Name이 좀 그런데 이 영화는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좀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얼만큼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여러분 앞에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네요. 일단 이 영화 줄거리 얘기하기 전에 감독이나 배우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감독님 이름이 한국어로 읽으면 유야경 감독님인데 이분은 대만 출신 배우이자 가수시고요. 1995년도에 영화로 데뷔하시고 가수 활동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중화권에서는 이렇게 겸해서 활동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그냥 한국에서도 좀 요즘에는 많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이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가 이 감독님의 첫 번째 감독하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1999년에 이 감독님이 발표하신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어로는 나중에야 라는 제목의 노래고, 먼 훗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화 제목이 중국어로 호울라이더 워먼이거든요. 호울라이, 먼 훗날이 호울라이인데 호울라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부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영화의 약간 모티브가 된 노래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좀 감정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1분 정도 들어볼까요? 네.总算学会了如何去爱，可惜你早已远去，消失在人海。后来终于在眼泪中明白，有些人一旦错过就不再。 네. 가사가 번역된 걸 잠깐 보면 나중에야 혹은 이제서야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됐는지 알게 되었는데 너는 이미 저 멀리 떠나버렸다. 그때의 사랑은 어찌 그리 단순할 수 있었을까? 또 왜 사람들은 젊었을 때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처를 줘야만 했을까? 너도 나처럼 그때를 떠올리고 있을까? 너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사들도 그렇고 약간 노래 분위기도 영화랑 좀 잘 맞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드신 것 같고, 근데 이 영화가 중국에서 되게 잘 된 영화래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중국 여성 감독 중에서 10억 위안 이상의 수익을 올린 첫 번째 감독님이 되셨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엄청 잘 되고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배급을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동우 배우, 저우동위 배우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면 이 배우는 2010년 장이모 감독의 영화 산사나무 아래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장이모 감독이 공리 배우, 장찌 배우 이런 배우들을 발굴해낸 그런 감독님인데 이창동 감독님이 문소리 배우 발굴하고 던정소 배우 발굴한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저는 이 장쯔희 배우랑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얘기하니까 있는 것 같아 좀. 그리고 공리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2014년에 동탄정리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 2016년에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저도 봤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로 제53회 금마장 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그 마사순 배우랑 주동호 배우 두 분이 공동 주연을 하신 두 분 여성 배우분들인데 두 분 다 공동 여우 주연상을 수상을 하셨대요. 역사상 공동 여우 주연상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영화를 보면 확실히 되게 두 사람 다 정말 주연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로 끌고 가는 영화라서 그럴만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영화도 되게 잘 됐고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이 먼 훗날 우리가 개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박이 났고 그리고 2019년에 또 가장 최근에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 이 영화도 되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도 되게 잘 됐다고 그래서 정말 가장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이 커리어를 보면은. 그러면 줄거리를 들어보면 될까요? 네. 그럴까요? 2007년 춘절 베이징에서 고향 야오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만난 샤오샤오와 린젠칭은 둘은 비슷하게 별로 풍족하지 않지만 베이징에서 버티면서 각자의 꿈을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샤오샤오의 목표는 베이징에서 5년을 버텨서 베이징 사람이 되거나 베이징 사람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베이징에 남는 것입니다. 린젠칭의 목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성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난과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둘은 서로 상처받게 되고 싸움을 반복하다 결국 지친 샤오샤오가 린젠칭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린젠칭은 곧바로 샤오샤오를 잡으러 따라가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샤오샤오의 얼굴을 보고는 샤오샤오를 잡지 못합니다. 이후 샤오샤오 없이 린젠칭 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고 샤오샤오에게 다시 화해와 재결합을 제안하지만 샤오샤오는 끝내 그 손을 거절하고 맙니다. 첫 만남이 있었던 2007년에서 10년이 흐른 후 2017년 둘은 고향에서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둘은 폭설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하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음을 느끼면서 제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네, 줄거리 들어봤고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좋아요. 거의 첫 번째 장면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아, 제가 얘기하는 건가? 네. 아니, 뭐죠? 기차에서 만났죠. 기차에서 만났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기차가 멈추어서 처음 만난 샤오샤오랑 젠칭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순록을 만나요. 순록이 막 거기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젠칭이 샤오샤오한테 머리짓으로 이렇게 응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난 이거- 반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샤오샤오가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아, 네, 샤오샤오가. 나가자고? 샤오샤오가. 나가자는 식으로. 네. 그래서 나가요. 나가서 그 정말 무모한 머나먼 눈길을 가는데 빨간 목도리를 젠칭이 샤오샤오한테 내주죠. 이거 잡아. 우리는 이제 이 눈길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니까. 샤오샤오가 그걸 잡고 같이 가는데 막 그거를 돌돌 말아서 샤오샤오가 목도리로 감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둘이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미 약간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죠. 험난하지만 아름다운 눈길을 함께 걸어가고 운명을 함께 한 시절을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를 그러다가 고향에서 이제 또 젠칭이 아버지의 식당 앞에서 샤오샤오가 애기들이랑 놀고 있는 거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샤오샤오가 젠칭한테 집 앞에 눈은 너가 쓸어야지 이러는데 젠칭이 그럼 네가 쓸어줘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둘의 표정이 너무 두 사람 지금 사랑하고 있다. 약간 이런 벌써. 정말 그 해맑은 약간 왜 사람들이 막 이제 나는 상대방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왠지 좋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장해제되는 것 같아.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와. 약간 그런 기분이 그 표정이 두 사람한테서 너무 막 드러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정말 이제 사랑과 인연을 막 처음 시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나중에 정말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상적인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니, 둘이 원래 안 되게 사귀지 하고? 서로 좋아하는 게 분명하고 특히나 되게 젠칭은 샤오샤오를 100%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샤오샤오는 뭐 젠칭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젠칭이 좋다고 뭔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뭔가 샤오샤오는 자기를 별로 좋아해주지 않는 남자를 계속 만나고 베이징에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그 목표를 만으로 그러면서
하기야 뭐 그러면 젠칭은 자기의 입장이 자기가 베이징에 저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지도 않으니까 뭔가 선뜻 나설 수 없었나? 그래서 계속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걸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여기서 이어지는 장면으로 이제 젠칭네 아버지가 만두 가게, 음식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샤오샤오랑 밥을 먹고 나와서 고향을 잠시 걷거든요, 두 사람이. 두 사람 걸으면서 고향의 풍경도 보고, 젠칭이 뭐, 나 어렸을 때 뭐, 아버지가 나 힘들게 키우셨다, 뭐,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공감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좀 가장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 고향을 떠나서 사는 마음, 그런 부분이어서, 그 고향에서 만난, 근데 고향 친구는 아니고, 동향에 베이징에서 고생하는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고향 오는 길에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잠시 고향에서 이렇게 같이 길을 걷는 그런 관계가 약간 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고향에 대해, 고향 사람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 얘기하면 될까요? 계속 샤오샤오가 다른 남자를 궤도를 돌고 돌다가 새해 전날 자기가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함께 같이 살고 있던 젠칭의 방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하고 그 마음 같은 것들을 나누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젠칭도 그 당시에 막 그냥 별로 돈이 많이 되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 베이징에서 버티듯이 살고 있었고 샤오샤오도 겨우겨우 이제 젠칭의 집에 얹혀서 살면서 언젠가는 베이징에 집이 있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지라는 꿈만 가지고 약간 둘이 정말 서바이벌을 하는 베이징에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 많이 뭔가 부족하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갈 길이 먼 것 같이 느껴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참한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어도 그런 사람 둘이 있으면은 행복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젠칭이 하면서 그날 이제 정말 둘이 알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이 그 마음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는 동안 이게 카메라가 위로 싹 빠지면서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정말 작은 단칸방 옆 방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 앞 건물의 모습이 물론 당연히 세트였긴 하겠지만 그 각각의 방들에서 어떤 모습의 삶과 가구들과 그런 모습들이 딱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가끔 이 얘기 방송에서 예전에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동네 산책을 할 때 여기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걸어도 걷다 보면 이제 그 높은 층들 사이마다 어떤 집은 노란 빛이고 어떤 집은 하얀 빛이고 어떤 집은 또 막 안이 훤히 보이는데 어떤 집은 또 막 다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고 특히 막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때는 저 집들은 트리를 다 해놨구나 약간 이런 게 보이고 가끔 애기들이 뛰어다니는 게 보일 때도 있고 TV를 틀어놨으면은 막 TV
화면이 그 거실에 가득 깜빡깜빡거리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제 자신, 보통 사람들이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 내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 눈앞이 급급하고 뭔가 항상 하루하루를 되게 숨가쁘게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전부처럼 나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대화할 상대가 나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서는 계속 내 자신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중심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내 바로 주변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수많은 집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생각을 하면서 다 각자의 인생, 다 각자의 집에서 오늘 하루를,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이상해질 때가 많거든요. 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뭔가 내 생각, 내 삶에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 하루를 지켜보게도 되고, 약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관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 장면도 뭔가 서로에게 이제 두 사람뿐인 젠칭에게는 샤오샤오가, 샤오샤오에게는 젠칭이 그 순간에는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공간에도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삶에 대한 광경을 보여준다는 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 되게 뭔가 결이 비슷한 게 이 영어 제목이 Us and Them이더라고요. 우리와 그들. 저는 그 장면에서 물론 그 카메라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연출이 좋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거의 2, 3평 정도 되는 방에서 두 명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보여준 모든 방들도 다 그런 작은 방들이었고 그래서 좀 저렇게 정말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정말 뭔가 중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베이징으로 올라와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공감을 하겠다 이런 공감을 할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좀 한국에서도 음. 자취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그니까요. 생각해요. 고시원 같은 데 보면 진짜로 그런 데서 정말 좁은 데서 사시니까 정말 한 사람이 있기도 힘든 방에서 잠잘 공간과 먹는 공간과 내가 뭘 하는 공간이 하나도 분리되지 않은 게 원룸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질을 차원을 달리 해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뭔가 잠잘 공간과 뭔가 일을 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대부분 중국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원룸이고. 근데 그 원룸 한 칸짜리 방 하나 얻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반지하방이나 단칸방에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내 몸 하나 누일 공간을 얻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경험해본 분들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공간에서 내가 내 한 인생, 내 한 몸 꾸리기도 되게 힘든데 누구 한 사람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근데 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좁디 좁은 그 공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제가 이 영화에 공감을 네.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따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나부터 챙기는 게 먼저다. 그리고 뭔가 가난한 사랑의 낭만 이런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왜 그래서 저 결국엔, 기생충 볼 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집 가난한데 저렇게 왜 화목해 가족들? 화목은 아니지만 저렇게 끈끈해. 가난하면 저는 불우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마련이다. 그러기 쉽다라고 생각해서 가난한데 사랑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럴 여유가 없는. 나 혼자 챙길 여유도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보고 누구를 어떻게 내 마음에 담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런 가난한 러브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좀 공감 잘 못하나 봐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래도 좀 정말로 둘이 있어서 좀 덜 힘들어 보이는 순간들이 좀 있었죠. 네. 택시를, 그, 택시 타면은 밥 두 끼 날아가니까 좀만 더 기다리다가 아, 네, 버스를 타야 한다. 그러다가 택시 타고 가는 장면에서 우리 막 성공할 거야.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샤오샤오가. 근데 그가 그 당시에는 이제 두 사람이 어, 약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든 일도 버틸 수 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좀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함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내일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 때였죠.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인데,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내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고 상황을 버티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 봐야만 그 마음은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이기적인 어떤 슬픔에 갇혀서 주변을 차마 돌보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도 되게 힘든데 그런 마음을 넘어서 되게 주변에 행복을 전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스스로 깨지고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내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다 아프더라도 그 사람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내일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도 두려울 것 같지가 않고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슬픔, 내 아픔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한없이 위해서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굉장히 그 커다랗고 벅찬 통각이 통각인데 되게 행복한 뭔가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있는 감정이었는데 그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두 사람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는 힘들어하는 장면. 라임 씨 얘기해 주시죠. 영화의 모든 장면이 좋았던 라임. 그쵸. 젠칭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 뭔가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자기랑 같이 일하고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 그냥 보장되어 있는 어떤 직업이나 돈을 위해서 떠나고 자기만 남아서 이제 전철,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불법 CD 같은 걸 팔면서 지내는 일들만 반복이 되다가 아직 그러니까 젠칭이 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을 굉장히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채로 고향에 내려가서 괜히 막 이제 자존심에 허세를 부리다가 또 한참 깨지고 다시 이제 베이징으로 샤오샤오랑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이 엄청 싸우게 되는데 젠치는 샤오샤오가 베이징에서 집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고 근데 젠칭은 또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막 집을 해주고 돈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너가 성공하든 말든 그거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젠칭이 또 막 그럼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고 근데 이거 약간 라라랜드랑 겹치는구나. 라라랜드에서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쓴 편지, 샤오샤오에게 쓴 편지에서도 나오는데 부모에게는 자식이 성공하고 말고 또 뭐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샤오샤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가 성공하든 안 하든 나는 항상 너 옆에 있을 거고 너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젠칭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서로가 뭔가 젠칭은 괜히 샤오샤오한테 미안하고 샤오샤오는 또 막 자기 때문에 뭔가 계속 서로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샤오샤오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젠칭도 뭔가 점점 더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저는 근데 그런 일련의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젠칭이 자신이 뭔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자신이 게임으로 성공하는 것과 그리고 샤오샤오를 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되게 진부하다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손님하고 싸움이 붙는다든지 술 먹고 진상을 부리는 그러니까 술 먹고 옆자리 사람과 눈이 맞아서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난다. 이건 되게 진부한 표현이고 자기 파괴적이기도 하고 되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전 이런 식으로 괴로움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뭔가 괴로울 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거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저의 과도한 예민함일까요? 그러니까 젠칭이 미숙했던 거고 그래서 샤오샤오를 떠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샤오샤오가 둘이 나중에 만났을 때 I miss you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 나도 너가 보고 싶었어 라고 젠칭이 하니까 아니 내가 널 놓쳤다고 그러는데 서로 놓친 거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10년이 지났지만 그때랑 똑같이 유치하게 하고 있고, 너 아직도 철 하나도 안 들었고 그때랑 똑같아 이러는데, 젠칭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힘듦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엄청 미숙했던 거고, 그게 아버지한테도 드러나잖아요. 아버지한테도 되게 막 리모컨 하나 가지고도 자분자분 친절하게 설명 못하고 막 짜증내고, 집 문제로도 막 짜증내고. 근데 그래서 저는 더 자꾸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젠치의 모습에서 자꾸 제 모습도 보이거든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꾸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막 너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은데 자꾸 그렇게 되고, 그게 결국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떠나가게 하고 그런 거. 저 지금 되게 생각이 두 갈래로 분열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도 있거든요. 그 젠칭이 게임만 계속하는 장면이 있어요. 더 사정이 나빠져서 반지하로 이사를 온 다음에 젠칭이 계속 게임만 해요. 근데 그 샤오샤오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지금 세상과 잠시 단절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멈춰놓고서, 왜냐면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괴로운 생각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더 불안해지니까 계속해서 뭔가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장면이고, 내가 힘들 때도 나도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시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이 시간에 좀 생산적인 일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시간이 어느 적정량을 어떤 양을 충분히 하고 나야지만 그거를 멈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요. 저는 그거를 뭐 계속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끊임없이 본다던가 한 2시간 연속으로 막. 그런데 그 젠칭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샤오샤오도 옆에 있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왜 그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죠. 근데도 젠칭한테는 되게 제가 왜 저러는지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혼자 있어야 된다니까, 내 말은. 그럴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진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그쵸. 건가 봐요. 공감해하는 게, 저도 그 젠칭이 한없이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걸 보면서, 사실 다들 그렇게 도피할 때 있잖아요. 그게 게임이든 아니 다른 어떤 방식이로든. 도피 전문가. 당연히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 장면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 뭐지? 그 막 갑자기 포장마차에서 사람 패고 이런 장면 나올 때 저도 갑자기 저는 웃었거든요, 좀. 왜냐면 그게 되게 갑자기 옛날 감성 갑툭튀여가지고 엄청 웃겼는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약간 제가 아까 리허설 때 노랑 씨랑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지만 중국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감성이 지금 시대에 맞는 거고, 뭔가 이렇게 급격한 발전을 겪은 20대들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구나, 뭔가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주변에서 받는 압박이나 그런 게, 사실 저희 세대나 저희들은 약간 이제 그 단계를 좀 지나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라는 목소리랑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상황 같고, 그쪽은 아직 더 푸시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더 세게 오는 압박을 약간 그런 되게 올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되게 멋없는 그런 방식으로 분노 표출이 나오는 그 장면이 또 사람들한테 맞지?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맞아요. 또 성공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 케이스가 주변에 훨씬 더 많을 거고. 그치. 그래서 약간 무력감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젠칭이 막 그럴 때 그 샤오샤오가 옆에서 소주 확
칼칼 마시고 팍 깨면서 그렇게 너 진짜 정말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차라리 날치라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그게 젠칭이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이 상황에 화가 나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화가 너무 나는 건데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으로. 사실 그렇게 게임으로 도피하고 뭔가로 자꾸 도망치게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정말 혼자인 순간에 필요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도피가 정말 뭔가 자기 자신과 주변에게도 막 말도 못할 상처만 남기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헤어진 다음에 이제 젠칭이 게임으로 대박을 내서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맞은 춘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춘절 원래 둘이 항상 같이 내려가곤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둘이 약간 되게 어색한 그런 상태로 가서 했는데 거기서 되게 자기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엄청 계획을 늘어놓으면서 같이 살면 된다. 베이지 집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이 하지만 약간 아버지에게 성을 내는 그런 젠칭의 태도에 그 샤오샤오가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얘랑 우리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말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 되게 다시 사귀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확고히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너는 나를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좀 맞는 말 같기도 했고 거기서 딱 이 영화가 자체가 엄청나게 젠칭의 시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샤오샤오의 이야기는 사실 되게 단편적이고 샤오샤오의 엄마 얘기도 훅 지나가고 아빠가 죽었다 이게 딱 끝이고 그래서 뭔가 약간 그리고 샤오샤오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데서 알바를 해봤고 유들유들한 성격에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도저히 얘가 뭘 진심으로 원하는지 보는 나도 되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좀 젠칭의 마음도 비슷한데 뭔가 샤오샤오가 거기서 되게 네가 날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저도 뭔가 훅 와닿았어요. 뭔가 그래서 맞아 나도 지금 샤오샤오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샤오샤오가 나름 되게 고집이 있는 것처럼 그 장면에서 되게 그려지는데 뭔가 다시 사실 이 회상이 되게 젠치의 회상일 수만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뭔가 10년이 지나서 무채색의 세상이 되었을 때 어쨌든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젠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흑백의 세상이 젠칭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차 안에서는 아까 라임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널 놓쳤다고 먼저 말하는 게 그 샤오샤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댄친과 헤어졌을 때 샤오샤오의 어떤 뭔가 심리가 좀 궁금했어. 뭐 다시 여전히 똑같이 잘 살았겠지만 그래서 뭔가 그 한마디가 있는 게 좀 좋았어요. 그 영화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음, 둘이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음, 샤오샤오가 젠칭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나를 알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나? 나를 알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말이었는데 맞아. 네. 음, 그만큼 샤오샤오가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하면서도 샤오샤오 단순하고 참. 네. 저는 그게 그냥 좀 젠칭의 입장에서 젠칭에게 필요한 젠칭이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가진 인물로 샤오샤오가 그려졌기 때문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가 그렇게 나도 그랬어. 좀. 음, 그냥 가난한 남자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되게 씩씩하잖아요. 음, 뭐 이것저것 다 해봤고, 불평이 없어. 근데도 되게 순수하게 생겼고, 긍정적이고 엄청? 그래서 불평하는 건 다 젠칭이죠. 그래서 저도 좀 샤오샤오의 이야기가 더 궁금했어요. 샤오샤오 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음.
근데 그게 약간 대중들이 주동우 배우를 소비하는 소비하는 방식인 것 방식? 같다라는 생각도 든 게, 음. 제가 아까 말했던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도 되게 비슷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원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러면 먼 훗날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다 겹치는구나. 겹친다는 게 무슨 얘기였냐면, 라라랜드에서도 막 약간 둘이 꿈 문제로 싸우는 씬이 나오고, 그러다가 엠마 스톤이 오디션을 보고 나서 벤치에 앉아서 라이언 나는 고슬링이랑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네,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샤오샤오도 약간 너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어라고 둘이 물었을 때 나는 늘 너를 사랑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저도 약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젠칭의 모습이 TV에 나오는 걸 보는 샤오샤오가 이제 옛날 회상을 하면서 이언과 켈리가 함께라면 우주 어디를 가도 겁날 게 없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언과 켈리가 아니라 샤오샤오랑 젠칭이 이제 차 안에서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까마득한 일들이 오래된 일들이 어제처럼 생생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사랑은 끝났고 그 시절도 끝났고 그 시절에 나와 너도 끝났고 지나가 버린 일들이지만 끝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그 시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겪은 그 시간에 대한 존중? 지금 우리는 사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겪어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그냥 그랬던 것을 그런 과정을 내가 와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시간이 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존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도 그런 거랑 좀 비슷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그 시간을 겪은 나의 몸과 기억과 영혼은 계속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 이야기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젠칭의 아버지의 존재. 처음부터 아버지가 그 찐빵 젠칭이 춘절에 집에 와가지고 아니 왜 엄한 거 하지 말고 춘절에는 찐빵을 해야죠 이러는데 그것도 당연히 준비해놨지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딱 뚜껑 여실 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김과 동글동글 그 찐빵들과 그게 찐빵이 이 영화 안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춘절 때마다 이거를 해놓고 내 몫을 남겨놓았어 라고 젠칭에게도 말씀하시고 샤오샤오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젠칭이 아버지의 그걸 따라서 찐빵을 만들어봤어요. 아버지만큼의 손맛은 안 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찐빵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방금 찐빵을 2통 쪘단다. 김이 올라왔지. 올해도 너의 몫을 남겨놓을게. 밥은 집에서 먹는 게 최고지. 너희 둘이 함께하지 못해도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이란다. 밥 잘 챙겨 먹고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렴.
언제든지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을 넘어서 또 그 찐빵이라는 것에 존재가 가진 애틋함. 존재가 가진 애틋함? 찐빵이 너무 따뜻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찐빵이 보면서 따뜻하죠. 중국 젊은이들도 되게 기성세대와의 화해가 필요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저는 젠찐과 아버지의 그 관계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야. 약간 그래서 둘이 춘절 같이 처음 살 때 걸으면서 밤에는 그 배 있는 데들 지나가잖아요. 엄청 낡은 배들이 일렬로 쭈루룩 서 있는데 근데 되게 그 배가 아저씨 같았어요. 젠칭 아빠 같았어요.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되게 좋았네요. 낡은 배들이 물도 들어오지 않고 언 땅에 그냥 서 있는 장면이 뭔가 그 도시라는 걸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았어. 또 잠깐 찾아보다가 갔었는데 그 얘네 둘이 고향으로 나오는 야오장이라는 도시는 사실 진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도시인데 그 모티프로 한 곳이 러시아 연해주랑 되게 가까운 중국 최동단 도시래요. 그래서 자츠무시? 자모스시. 자모스시. 여기라서 여기를 모티브로 한 데라서 되게 그렇게 춥고 눈 오는 이런 느낌인데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춥고 눈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장면이 색을 되찾는 장면. 세계에 관련된 영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생각난 거는 싱글맨이었어요. 아, 네. 정말. 싱글맨도 거기는 완전한 흑백이라기보다는 좀 물 빠진 느낌이다가 콜린 퍼스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굉장히 깊이 경험하게 감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영화가 굉장히 색이 이렇게 수채화 물감 번지듯이 진하게 번지는데 그 장면들처럼 처음에는 이제 젠칭과 샤오샤오가 함께 처음 만나서부터 이제 헤어지기 전까지의 과거 회상 장면들은 다 색깔로 나오다가 젠칭이 개발하고 있는 게임 시나리오에서 이언과 켈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언이 켈리를 잃어버렸다가 켈리를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언의 세상이 영영 무채색으로 돼버리지라고 하는 바로 다음 순간에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새까만 흑백의 화면이란 말이죠. 그 장면, 딱 그렇게 화면이 전환될 때 오는 그 감각과 나중에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했다가 또 제대로 굿바이를 하고 나서 샤오샤오가 혼자 이제 젠칭의 게임 화면 속에서 거기서는 이제 이언과 켈리가 만나서 그 세상이 무채색에서 채색으로 변하는 그 장면에서 오는 감각이 그거는 진짜 영화가 줄 수 있는 감각인 것 같아요. 딱 시각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감정과 기억을 확 건드리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런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지 더 잘 와닿는데 느껴지는데. 왜냐면 넷플릭스로 이렇게 보면은 내 옆에 방은 그냥 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흑백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은 딱 그 장면만 보이니까. 맞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 영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 마지막에 계속 이게 현재 시점은 젠칭과 샤오샤오의 현재 시점은 흑백으로만 나오다가 마지막에 두 사람이 제대로 작별을 하고 난 뒤에는 젠칭이 막 아버지에게 혼자 독백을 했었나?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 장면은 회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음, 뭔가 내 과거와 내 기억과 화해를 하고 이 현실 속의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부재가 내 현실을 무채색으로만 만들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나의 당신이 내 현실에도 녹아있음을 알고 그것과 제대로 뭔가 화해가 된 상태에서 나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네,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 있나요?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거의 모든 장면들을 다 얘기를 해봤고, 영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런 힘든 시절의 사랑과, 그런 시절을 돌아보는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라라랜드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면 왜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봅시다. 아까 제가 하려던 이거에 대한 제가 하려던 말을 노랑이 좀 해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서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이런 이야기들 중에 존중이 없는 영화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 그 존중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존중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치.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매일매일 바뀌고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이야기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렇게 궤가 맞아야 되는 거고, 미래가 바뀌면서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또 충분히 바뀌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뭐 미화하기도 하고,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러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영화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과거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느껴질 때면 저는 좀 과거를 이용해서 현재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많이 이야기되지만 잘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추억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미화시키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런 영화들을 참 한결같이 좋아하는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을 다 안고 살아가서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About Time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지금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어머. I'd only give one piece of advice to anyone marrying. We're all quite similar in the end. We all get old and tell the same tales too many times. But try and marry someone kind. And this is a kind man with a good heart. I'm not particularly proud of many things in my life, but I am very proud to be the father of my son. 팀의 아버지가 팀의 결혼식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결혼하는 사람한테 항상 같은 충고를 해줍니다. 우리는 결국에 끝에 가서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결국 다 나이가 들고,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면은 친절한 사람과
상냥한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진 상냥한 사람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점이 평생 동안 자랑스러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괴로워하는 일이 많은 편이고 괴로운 기억들도 떨쳐내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는 편이고 그것들을 저 자신에게도 수도 없이 말하는 편이고 그게 힘이 붙일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편이고 소중했던 거, 행복했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거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러다가 자괴감이 들 때도 많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왜 또 했을까? 같은 얘기 수백 번 한 거를 왜 또 하고 있지?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힘들겠지? 나도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시는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고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또 생각났던 게 저희 외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최근에 한 뭐 몇 초 전에 혹은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까먹으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저랑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했던 기억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행복했고 자식들은 어떻게 낳았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컸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고 지금 할머니가 그렇게 뭔가 외로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듣게 된다라는 그 하나의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한 단어, 한 문장에 정말 거의 오차가 없이 같은 표현, 같은 문장으로 반복하시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가 바로 이제 밥 몇 숟갈 뜨시고 나서 바로 또 그 다음 순간에 또 그것과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처음 들려주듯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 일어났던 일들은 자꾸 까먹지만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순간들에 대한 기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계속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누군가가 뭐 가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힘에 부치거나 그랬을 때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왜냐면 나 자신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다고 팀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래, 그런 거지 하고 좀 더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뭔가 부끄러워하거나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그냥 그걸 넓은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치명적이었거나
지금의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간들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그걸 자꾸 나누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 책들, 이야기들,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또 나오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좋은 생각이다. 저 궁금해요. 자기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저는 제 이야기가 매번 새롭게 쓰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에 이거는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같은 생각을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나 자신에게 너무 지루해져 버려서 내가 계속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 스스로에게 그러지 말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데에는 나도 나 자신에게도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은 드는데, 근데 과거에 내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때 내 자신이 너무 지겨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 지나와서는 다 지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냥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사람이 왜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고, 하지만 저 사람이 계속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 새롭게 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저 자신에 대한 바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투영하는 건 사실 좀 좋지 못하지만, 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한 군데 멈춰버리는 경우를 보면 좀 그런데, 그럴 때 되게 답답한데. 제가 최근에 제니가 선물해준 그림책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작가들의 자신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마음 아니면 자기 삶에서의 어떤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나오는데 거기 어떤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했던 말인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엄마의 몸은 그냥 편지 봉투 같은 거야. 그 안에 영혼이라는 중요한 게 들어있어.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는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살아갈 때도 노래를 들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평생 동안 품고 갈 그리고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할 어떤 기억들 그 순간들에 대해서 이 영화 안에서 젠칭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듯이 그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편지를 꼭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순간들에게 못다한 말, 그 순간에 나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시간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만나서 대화는 하지 못하지만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닿을 거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매 순간이 새로웠으면 좋겠고 오늘 처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내일 내가 하는 생각이 내일 내 모습이 지금의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살면서 그 바람에 향해 가는 방법이 저한테는 편지를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에, 미래에 계속 닿을 거라는 믿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죽을지라도.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해보는데요. 저 먼저 얘기하면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엄청 보고 싶었고 왠지 중국 요즘 영화가 되게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고 그래서 라임이랑 수카가 하자고 했을 때 아 이번에 봐야겠다 라고 해서 봤다. 봐서 좋았다. 그렇습니다. 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멜로 봐가지고, 로맨스 봐가지고. 그리고 저는 참 이거 보면서도 사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수도꼭지처럼 질질질 흘리면서. 뭔가 좀 이걸 보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궁금해져서 사실 이렇게 로맨스 영화는 대만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유명하게도 대만 게 유명했고. 대만 그래서 청춘 영화가 맞아, 유명하죠. 맞아. 그래서 중국으로도 그게 넘어가나? 중국도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 되게 중국 영화에 대해 궁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 자본이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대만 인력들도 많이 가고 이 감독님도 대만 출신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니까 인력들 많이 교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 소감도 시로 대신하겠어요. 역시 올라브 하우게 시인의 오늘 내게 보였다라는 시입니다. 오늘 달이 두 편 보였다. 새로운 달과 사라진 달. 나는 새 달의 존재를 많이 믿지만 새 달은 사라진 달일 것이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과 켈리가 올라갔던 계단은 끝이 없어 보였지만 그 끝의 세상은 채색 세상일 거예요. 우리의 다음 계단도 채색 세상일 거라 믿으며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